옛날 옛적 도덕과 철학이 마을 곳곳마다 이야깃거리로 넘쳐나던 시절, 도덕 법칙을 몸소 실행하려 했던 한 흥미로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젊은이는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철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티아스는 이웃 마을 시장에서 열리던 큰 장터에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장터는 온갖 상품들로 넘쳐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장터를 구경하던 도중 마티아스는 우연히게 한복판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지나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멈춰섰습니다. 지갑을 주워든 마티아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지갑을 가져간다면 모든 사람이 주운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사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보편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는 사람들에게 지갑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의 내용을 궁금해할 때마다 쓰웃으며 저도 궁금하지만 도덕 법칙이 저의 수호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장터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고 마티아스의 행동은 장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어느 노인이 마티아스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며 그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노인은 마티아스의 정직함과 도덕적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 보답으로 자신이 소유한 여분의 빵과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그 후로 마티아스는 단순히 칸트의 이론을 이해하고자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그 철학을 살아 숨쉬게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례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도덕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의 덕분에 마을은 더욱 신뢰와 정직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마티아스의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재미난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기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번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책벌레 이름하여 에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 방대한 철학 서적과 과학 서적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도서관 책꽂이의 가장 먼 구석에 자리한 누렇게 변색된 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연의 모든 것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진다는 내용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역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에밀리는 자신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에밀리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취미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해보기도 하며 심지어 마을 축제의 연극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좌절하게 되었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목적을 쫓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밀리는 한 공원에서 우연히 작은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아직 채 자라지도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별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그 나무의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고 즉각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의 삶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키가 자라고 더 많은 잎을 피우며 이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오직 자신의 존재 그대로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무는 이미 목적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그저 자라며 자신이 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에밀리 역시 그녀 스스로의 존재와 일상의 순간들이 이미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계기로 삶의 작은 순간에도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는 목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간 속에 충실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에밀리의 목적론적 요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목적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 외곽에는 행복의 집이라는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힘은 바로 유틸리타리언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항상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는 세 명의 형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제 존은 항상 모든 일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 올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둘째 형제 빌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격으로 순간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형제 찰리는 늘 형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결정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은 마을의 대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사람들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힘을 합쳐 어떤 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존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리스트로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마을 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기부하거나 노인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공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빌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댄스 파티를 열어보자.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춤을 춰서 즉시 행복해질 수 있어. 빌은 즉각적인 기쁨을 중시하며 축제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찰리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존의 제안은 전체 마을에 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빌의 제안은 즉각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게 만들어주잖아.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까? 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깊이 고려해 두 형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댄스 파티 수익금으로 도서관 애책을 기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즉각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행복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즉각적인 행복을 누렸고 그 후에도 도서관에 새롭게 들어온 책들 덕분에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찰리의 결정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행복의 집 넷의 형제는 유틸리타리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항상 깊이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또 하나로 뭉치며 마을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틸리타리언주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가 막 도시를 이루고 문화가 번성하게 되었던 시기, 한 조그마한 마을에 남다른 철학적 관심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고 그는 깊은 사색과 토론을 즐기며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찾아 떠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설화 형식으로 이론을 풀어가며 사람들에게 마치 신비로운 세상에 대한 문을 여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상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합니다. 마치 바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기 저 언덕 너머 먼 곳에 한 번도 오염되지 않는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거울처럼 반짝이며 빛나죠. 그러나 신기한 점은 이 호수는 낮에도 별을 비춥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올려 있어도 저 호수는 변함없는 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가 너무나 신비하게 느껴져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호수가 바로 이데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그 호수 위에 떠있는 그림자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는 별들은 밤에만 보이는데
그 호수 촛별들은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데아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이데아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님,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호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호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진정 아름다움, 선함, 진리는 모두 그 호수 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도 그에 맞춰 형성될 수 있단다. 이어 소크라테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데아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 간에 더 깊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진리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더 높은 가치로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마을이 평화롭고 지성적인 공동체로 성장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가 전해준 이데아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매일 품고 살 수 있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리의 여정이 아닐까요?